그래도 제 주변 지인들이 조금이라도 사면 좋은데,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불장이 네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비싸더라도 비트코인 사라. 근데 비트코인 비싸다고 안 살 건 뻔히 안다. 그럼 그냥 비트모빅 사라.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비트코인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제가 그 비트코인만큼 좋아하는 비트모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편의 영상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이제 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면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 채굴이 끝나면 비트코인이 망한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미국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 망한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루머나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트코인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미디어 매체나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좀 가리고 막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자세한 영상들은 제가 올렸던 다른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상단의 카드에 제가 공유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우리는 비트코인이 좋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떠들었는데 아직도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아직은 능력이 부족인 것 같고요. 주식과 부동산 투자하셔서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런 질문을 내려봐야 돼요.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좋은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커피나 빵도 못 사 먹고 부동산처럼 실제로 사용할 수도 없고 금처럼 몸에 두를 수도 없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들에 비해 구식 블록체인으로 느린데, 그래서 이걸 어디다 사용할 수 있냐고 말이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코인을 어디에 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은 여러분께서 꼭 여러분만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제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게 된 계기를 저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오프라인에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다고 하셔도 어차피 할 예정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저랑 저희 와이프는 둘 다 비트코이너이고 또 모비커예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자주 이야기했듯이 저는 2021년도 고점에 이제 정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발을 담그게 되었어요. 정식하니까 좀 돈가스 정식이 땡기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2021년도가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모두 겪었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친 듯이 그 유동성을 공급해서 다시 모든 자산이 막 미친 듯이 불어나던 시점이 2021년도였거든요. 이런 불타는 유동성 시장에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걸 투자를 하면서 이제 투자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 기억에 그때 저뿐만 아니라 당시 막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자 이런 이제 하나의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요. 그때 이제 흔히 단타라 그러죠. 주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단타를 하는 걸 좀 시작으로 수익을 내는 걸 좀 즐겨 했어요. 주식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녁이면 닫고요. 또 주말이면 닫고 또 좀 할만하면 휴무일이면 닫는데 또 심지어 대체 휴무라고 또 닫더라고요. 이게 단타쟁이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립토 커런시라는 이제 마켓을 알게 됐는데 이거는 365일 막 24시간 마켓이 도네. 근데 또 막 비트코인이라는 건 또 엄청 비싼데 이더리움이 또 비트코인에 비해 싼 거지? 막 이러면서 관심이 이제 막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대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주식을 주로 했으니까 막 주식 종목을 다 알기도 버겁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작한 지 막 6개월, 1년도 안 되는데 막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무턱대고 시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 일이 생겼어요. 흔히 국제 전신환이라 그러나요? 그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 은행으로 이렇게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는데 중간에서 수수료를 진짜 무지막지하게 떼는 거예요. 환전할 때 수수료 떼, 막 보낼 때 송금 수수료 떼, 심지어 막 송금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을 못 보내니까 또 나눠서 하는데 그걸 또 나눠서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은행이 수수료 장사로 먹고 산다는 거 사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하다 싶은 거죠.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온 게 크립토였어요. 얘는 365일 마켓이 있는데 이게 또 막 전국구네. 미국에서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있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한국에서 산 코인이 미국으로 또 보내서 처리하는 게 이렇게 쉽다고? 그러니까 원화를 코인에다 담아가지고 보낸 다음에 코인을 갖고 와서 코인을 래핑을 했으니까 이거 푸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달러가 나오네. 그래서 막 그 수수료가 이거밖에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막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의 그런 디지털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국경을 넘어다니기가 쉽다는 거를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저랑 저희 와이프는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전에
체험적으로 이 속성을 경험해 보게 된 거죠. 뒤에서 제대로 다룰 거지만 오태민 작가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그 지정학적인 자산, 국경을 뛰어넘어 다니는 자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체험적으로 이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립토라는 이 365일의 그 유동성이 미친 듯이 터지는 막 움직이는 마켓이고, 이거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크립토를 좀 알아보고 담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비교적 이제 가격이 싼 것들 있잖아요. 이오스나 에이다, 그 XLM 스텔라루멘 맞나요? 그 뭐 그거랑 뭐 리플 뭐 이런 거 이제 몇 번 사보고 팔아보고 이제 이런 걸 시작으로 크립토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됐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희 와이프의 얘기예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달러 채굴하는 개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 가장이신데요. 이런 판단을 이제 저희 와이프가 내리고 있던 거죠. 단타를 해서 성공하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튼 그 시기에 와이프가 크립토라는 거에 발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어떤 그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은 막 흥분하면은 하이톤으로 욕하는 이상한 아저씨가 올린 유튜브를 또 엄청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올라오면, 미국 시간으로 제 동부에 있을 때니까 그때는 아침이니까 저는 자고 있으면은 와이프가 그 영상을 옆에서 소리를 틀어놓고 보니까 아침마다 그분의 목소리를 이제 모닝콜 삼아서 잠에 깨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저희 와이프는 그 아저씨가 무슨 말 하는지 사실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막 엄청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저는 사실 뭐 딱히 관심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딱 봐도 막, 아 이거 사기꾼 같은데 뭐 그런 걸 보냐, 좀 조심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예상하셨다시피 그 아저씨는 오태민 작가님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상들은 오 작가님 영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가님 몰라서. 근데 그러다가 와이프가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크립토로 단타를 쳐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저도 이제 막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을 벌고 싶고 그런 결핍이 있으니까 막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되게 강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크립토로 단타를 쳐서 돈을 버는데 크립토가 뭐지? 궁금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제 싶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보던 영상들을 나도 좀 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뭘 볼까 이렇게 보니까 막 제목만 봐서는 솔직히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를 3, 40분 동안 이제 들을 용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보니까 거기에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그 10분짜리 영상들이 이렇게 돼 있는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세차나 하면서 시간이 좀 남고 심심하니까 들어야지, 이어폰을 끼고 세차를 막 하다가 그때 이제 제게 강림한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제가 그거 너무 신나가지고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재미가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으로 사실 초콜릿 사 먹고 사탕 사 먹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비트코인이 이런 완벽한 화폐적 속성을 지녀서 이게 작게 쪼개진다고 해도 1,000원짜리 뭐 사탕 사 먹는데 전송 수수료를 우리가 몇천 원이나 낼 수는 없잖아요. 현재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싸졌다고 해도 이미 그 질량 자체가 거대해졌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거대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소액 결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쉽게 사탕 사 먹고 고기 사 먹을 수 있는 원 하나 달러보다, 이런 종이 화폐들보다 못한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충분히 다른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 비트코인은요, 사실 저런 막 사탕이나 초콜릿 사 먹는 하찮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가치물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오태민 작가님과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바로 비트코인의 그런 지정학적인 자산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8090 혹은 뭐 밀레니엄 세대만 돼도 전쟁이 뭔지, 이게 지정학적이라는 위기가 뭔지 이게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연세가 6070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막 50대이신 분들만 봐도 이분들은 전쟁이 뭔지, 지정학적인 위기가 뭔지, 또 현상이 뭔지 이걸 충분히 경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느껴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떤가요?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사실 먹은 것도 놀라웠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전에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그죠? 다른 나라는 또 어떨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또 각 중소국 내 내전 등 우리가 깊게 체감하지 못할 뿐 이미 세계의 지정학적인 판도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 해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위기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걸 더 이상 이제 확신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한국은 종전 국가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휴전 국가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핵미사일을 시작으로 ICBM을 자체 보유한 나라가 위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단순히 지난 70년 동안 별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옆에는 중국과 일본 같은 군사 강대국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으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국경을 넘어다닐 수 있는 이 속성이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모은 자산을 하나의 가치를 담아서 옮길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뭐 금은 금속 탐지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이런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지정학적 위기가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하고 여행하는데 비트코인만큼 도움이 될 만한 자산은 또 없을 거거든요. 그냥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나 뭐 그런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는 사실 한국이나 미국, 유럽 같이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런 곳이 아니라면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봐야 하고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 로컬만 가더라도 뭐 신용카드를 안 받는 곳이 있다고 하고 자국 화폐를 안 받고 달러만 받는 곳도 있는데, 달러는 또 그런 위조 지폐 문제 골치거든요. 게다가 그 크레딧 카드의 수수료가 높다고 하는데, 이유는 크레딧 카드의 도용과 관련된 사기가 한몫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전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도 꽤 잘 사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곳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는 체크인 시 그런 신용카드 도용이나 사기가 많아가지고 신용카드는 받지 않고 미화 100불만 받는데, 이것마저도 위조 지폐 감별원이 감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100불짜리 지폐를 체크아웃에 돌려받더라도 여러분은 과연 이게 위조 지폐가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의 두 번째 속성과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속성은 바로 비트코인의 이런 지정학적인 자산이 고유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나이지리아 힐튼 호텔로 제가 돌아가 볼게요. 체크인 시 이제 미화 100불을 내놓으라 그래요. 힐튼 호텔이니까 저도 눈탱이는 안 치겠지, 힐튼이란 브랜드가 있는데, 이러고서 이제 100불을 줬어요. 근데 또 돌려받더라도 내가 낸 100불이 아무리 시리얼 넘버가 동일하고 홀로그램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이 거래를 하는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어나는 거래는 이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제 유사 익명성을 설명드렸잖아요. 즉 내가 보낸 100불어치의 비트코인이 발생한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그 비트코인은 고유성을 갖게 되고, 이것을 이제 블록체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앞서 나이지리아 힐튼 호텔의 100불짜리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호텔에 내주고, 또 호텔에 줄 때 이제 발생한 거래 내역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체크아웃을 할 때 비트코인 돌려받으면 되니까 위변조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 속성은 아주 큰 의미를 시사하는데요. 바로 담보물로서의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1속성, 디지털이어서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지정학적인 자산이 제2속성, 물리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고유성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것만큼 담보물에 적합한 자산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담보물을 누가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자들과 은행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자랑 그냥 은행이 아니라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부자들과 거대한 금융 세력이 좋아할 겁니다. 이처럼 확신하고 처리가 쉬운 담보물은 인류에게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산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금과 부동산의 한계를 뛰어넘고 토지처럼 레이어 1으로서의 기능까지 한다니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띄워드린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 관련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비트모빅은 어떨까요?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탄생한 암호화폐입니다. 더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는 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속성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비트모빅에는 세 가지 지향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단점 아닌 단점, 소액 결제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SBT, 즉 신원인증,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이 차지하려고 하는 복합 기업형 블록체인을 꿈꾸고 있는데요. 비트모빅이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을 이루기 전에 비트모빅의 뭐가 대체 이더리움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더리움을 막 폄하하거나 이더리움의 내러티브를 까낼 생각은 좀 전혀 없지만, 사실만 짚어보면 이더리움에는 초창기에 그 수량조차 알 수 없는 프리마이닝이 된 코인들이 존재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코인들의 소유주조차 이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시장에 나와서 이것을 흔들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2014년에 이더리움이 세상에 나왔을 때 비탈릭은 ICO라는 것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유통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이 가격을 가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바꿔주게 되면서 시큐리티 이슈, 즉 증권법 시비가 문제가 되어 아직도 이것은 이더리움이 직면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더리움 클래식과 갈라져 나오게 된 이슈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것을 통하면서 채굴자들을 버렸거든요. 근데 이 채굴자들을 버리면서 발생하는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 당국과의 어떤 그
저는 여기에 이렇게 썼잖아요. 스스로 목줄을 채운 것도 모자란데 미국한테 이제 목줄을 제공했다라고요. 근데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공부가 되고 좋을 거예요. 비트모빅은 주창자가 가치도 팔지도 상장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증권법 시비에서 자유롭고요. 게다가 다른 알트코인들이 갖는 문제점인 파운더나 재단의 덤핑으로 인한 폭락이 없고요. 또 초기 분배 과정을 보면 누구나가 무지막지한 빅홀더가 될 수 없는 구조라서 이런 코인의 분배 구조는 가격의 폭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초기 진입자들로 하여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초기 홀더들은 비트코인과 비트모빅 강성 지지자이자 홀더로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이런 생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실험을 동참하는 동료로서 꾸준히 교류하고 하방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여쭤봤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코인을 어디에 사용하냐는 질문이요. 그래서 비트모빅이 바로 좋은 예시인데요. 비트모빅은 에어드랍을 통해 코인을 비교적 공정하게 분배한 것뿐만 아니라 JTBC와 한양대 그리고 YK 법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이런 기업 단위에서 코인이 사용되는 선례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글램피딕, 레이벤, 최근에는 뭐 아이폰과 토닥토닥 프로젝트 그리고 인사동 팝아트 전시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행사에서 직접 코인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기업은 이 코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IT 개발사들의 참여로 인해서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비상장 자산임에도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되어 공개될 비트모빅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 이제 다양한 레이어 2, 레이어 3의 기능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을 하나의 거대한 공적 장부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으로선 사실 실질적인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직접 코인을 사야만 하는데요. 마이클 셀러의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같은 회사에게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회사나 스타트업에게 진입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비트모빅은 하나의 사적 장부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기업과 협약을 통해 공공재인 코인을 제공을 하고요. 기업은 지급받은 공공재 코인을 시장에 덤핑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생태계 확장에 사용하면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이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외에 비트모빅의 이름에 기원이 되어 현재 논의 중인 고래사냥 프로젝트 이런 굵직한 프로젝트들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제가 오늘까지 총 7편의 비트코인 관련 강의를 제작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가진 의미와 그런 속성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면서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한 명의 비트코이너이자 모비커인데요. 제게는 비트코인과 모빅이 단순히 하나의 투자 자산임을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정말 좋은데 간혹 주변에 좋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뭐 솔직히 지금 가격이 제가 처음에 샀을 때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주변에 비트코인 한번 사봐 라고 말하면 너무 비싸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 주변 지인들이 조금이라도 사면 좋은데 가격이 이제 비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열심히 사봐야 내가 한 개 모으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알트코인에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게 사람의 심리더라고요. 게다가 초기에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마약할 자유를 외치거나 뭐 각종 범죄인이나 집단에서 비트코인 결제 수단이나 돈 세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뭐 잦은 가격의 폭락과 미디어 매체에서 비트코인에게 쉬운 그런 나빠진 이미지를 뚫고 비트코인을 사서 홀드한다는 것까지 도달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불장이 네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비싸더라도 비트코인 사라. 근데 비트코인 비싸다고 안 살 건 뻔히 안다. 그럼 그냥 비트모빅 사라. 지금부터 열심히 모으면 3년 내에는 뭘 하든 지금보다 나을 거고 5년 내에는 살만할 거고 10년 후에는 살만 날 거다라고요. 제가 준비한 비트코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진정한 자산을 열심히 모으셔서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